새벽 3시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살 소녀 소미가 검은 승합차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적나라하게 포착되었죠.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소미의 절규는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치며 사라져갔습니다. 경비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던 70세의 김정우 할아버지는 즉시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이상했어요. 접수를 받은 경찰관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네, 접수했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까 신고한 아동 납치 건인데요. 언제 오시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소미가 왜 납치되었는지, 정우 할아버지는 과연 소미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지만 여전히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우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의 어머니 윤미선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째 마약에 취해 있었던 듯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옷차림은 엉망이었어요. 아저씨, 제발 소미를 찾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이 너무 급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미를 담보로 맡겼는데 이제 연락이 안 돼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20년 전 잃어버린 손자 준호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형님이라고만.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여기. 미선이 왼쪽 볼을 가리키자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흉터였어요. 몇 살 정도 되는 사람이었나요? 50대 후반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어요.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정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돈을 못 갚으면 소미를 팔아버리겠다고. 아저씨,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소미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에요. 미선이 정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정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군복과 훈장,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정우는 특수부대 복장을 하고 있었고 옆에는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어요. 왼쪽 볼에 선명한 칼자국이 있는 남자. 이강민이었습니다. 설마 너인가?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옛 동료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은 현재 사설탐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런데 왜 갑자기? 강민이 아직 살아있나?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이, 이강민 말하는 거냐? 그 자식은. 정호야, 그놈은 건드리면 안 돼. 살아있구나. 어디 있어? 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조직의 보스가 됐어. 인신매매부터 마약까지. 그리고 정호야, 그 자식이 너를 찾고 있었다고. 나를. 20년 전 그 일 때문에 내가 증언해서 자기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고 하던데. 정우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20년 전 특수부대 시절 강민이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 정우가 양심에 따라 진실을 증언했고 강민은 군법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소미를? 아, 그 아이 말이냐? 정호야, 그건 우연이 아닐 거야. 강민이
내가 그 아파트 경비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정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아저씨, 소미한테서 전화 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전화를 뺐더니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어요.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상철아, 강민의 아지트가 어디야? 정호야, 정말 위험해. 그 자식 주변엔 무서운 놈들이 득실거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 아이를 구해야 해. 정호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되살아난 군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마지못해 강민의 아지트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폐공장이었어요. 정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우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호는 상자 맨 아래 숨겨둔 권총을 꺼냈어요. 20년간 손에 잡지 않았던 무기였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동작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우는 부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강민과의 첫 만남, 함께 훈련받던 시절, 그리고 그 끔찍한 사건. 부산에 도착한 정우는 택시를 타고 폐공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장 주변은 적막했고 부서진 담장 너머로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깨진 유리창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소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공장 깊숙한 곳, 사무실로 보이는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벽에 몸을 붙이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소미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3명의 남자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강민이었어요. 강민은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왼쪽 볼의 흉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음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야, 너희 엄마가 돈을 안 가져오면 너를 중국으로 팔아버릴 거야. 알겠냐? 소미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뭐, 김정호가 여기 온다고? 하, 드디어 나타났구나. 20년을 기다렸어. 강민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고 있어. 그 늙은이가 오면 바로 알려. 정우는 이미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정문으로 걸어 나갔어요. 공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2명의 망보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야, 누구야? 망보들이 달려들었지만 정우의 움직임은 여전히 빨랐어요. 한 명은 목을 쳐서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은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기절한 망보의 무전기를 빼앗아 강민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나 김정호다. 나왔어. 무전기 너머로 강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 정호야. 20년 만이구나? 많이 늙었겠어? 아이를 놓아줘.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맞아. 너를 원해. 그런데 말이야. 이 꼬마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보내기 아까워.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테니까 아이는 밖으로 내보내. 안 돼. 너도 알잖아.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걸. 들어와. 그러면 직접 데려가든지 해. 정우는 권총을 확인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컴컴했고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강민이 소미를 인질로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미의 목에는 칼이 대어져 있었어요. 정호야, 반갑다. 강민의 얼굴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모두 빼앗아 주겠다고 다짐했지. 강민아, 과거 일은 내가 잘못했어. 아이는 무죄야. 무죄! 하하! 너도 무죄였냐? 내 손자 준호 말이야!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설마 내가? 맞아. 20년 전에 내가 처리했지.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낸 바로 그 다음 주에 말이야. 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너! 이 개새끼가! 아, 그리고 이 꼬마도 곧 준호처럼 될 거야. 내가 보는 앞에서 말이지. 그 순간 정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준호, 내 손자를. 그래, 울어라. 20년 전 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강민이 칼을 소미의 목에 더 깊이 대었습니다. 소미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소미의 애절한 목소리에 정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복수보다 아이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알겠어. 내가 항복할게. 아이만 놓아줘. 정호가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자 강민이 비웃었습니다. 항복, 너무 늦었어. 이제 너도 준호처럼. 그 순간 정호가 바닥을 굴러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동시에 권총을 다시 집어들며 강민의 다리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퍽. 강민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그 틈에 소미가 의자째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정호는 재빨리 소미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괜찮니? 다쳤니?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곧 집에 보내줄게. 조금만 참아. 그때 강민이 피를 흘리며 일어나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이 느른 개새끼가 다 죽어. 정호는 소미를 감싸며 옆으로 굴렀어요. 총성이 울려 퍼졌고 벽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소미야, 저쪽 문으로 뛰어가! 지금! 소미가 떨리는 다리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강민이 소미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정호가 몸을 날려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어요. 70세의 정호였지만 분노가 그에게 젊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너가 내 손자를 죽였구나. 정호의 주먹이 강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강민의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어요. 후회하냐? 후회해도 늦었어. 강민이 칼을 빼들어 정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정호가 신음을 냈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의 손목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 했어요. 두 남자가 바닥에서 뒹굴며 치열한 혈투를 벌였습니다. 으아! 아! 강민이 괴성을 지르며 정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정호의 숨이 막혔지만 그는 무릎으로 강민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컥! 강민이 숨을 헐떡이며 손을 놓았어요. 그 틈에 정호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강민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민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정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정호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칼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민의 부하 2명이 권총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이 늙은이 죽여버려. 부하들이 정호를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정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박상철이었습니다. 정우야, 엎드려! 상철이 자동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부하 한 명이 즉시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기둥 뒤로 숨었어요. 상철아, 왜 왔어? 친구 혼자 보낼 수 있냐? 경찰도 같이 왔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젠장! 어떻게 알고? 상철이 강민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강민, 넌 체포됐다. 손 들어! 강민이 비웃었어요.
체포! 웃기고 있네? 난 죽어도 감옥엔 안 가! 강민이 마지막 수류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핀을 뽑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 같이 죽자!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소미는 어디 있어? 밖으로 나갔어. 안전해. 상철의 대답에 정우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수류탄을 놓고 항복해. 늦었어! 모든 게 늦었다고! 강민이 수류탄을 바닥에 굴렸습니다. 정우와 상철은 즉시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사무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정우와 상철은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호야, 괜찮냐? 살았어. 소미는? 저기 있어. 상철이 가리킨 곳에 소미가 여경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정우의 상처를 응급처치했어요. 칼에 찔린 상처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우에게 소미와 미선이 찾아왔어요. 미선은 마약 치료를 받기로 했고 소미는 한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안 아파요? 아저씨는 괜찮아. 소미는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구해주셔서 이제 안 무서워요. 미선이 정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소미가, 그리고 아저씨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소미만 잘 키우시면 돼요. 네. 다시는 마약 안 해요. 소미 때문에라도. 그날 저녁 상철이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정호야, 이거 봐. 뭔데? 강민 조직을 수사하면서 나온 자료야. 너희 손자 준호 건.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강민이 줄인 게 아니야. 교통사고였어. 강민이 거짓말한 거야. 뭐라고? 상철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과 부검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즉사했어. 강민은 감옥에 있을 때였고 내가 자책할 필요 없었던 거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감을 주었어요. 그럼 준호는? 사고였어. 아무도 탓할 사람 없는 불행한 사고였다고.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구나. 한 달 후 정우는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주민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했지만 정우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미가 학교를 마치고 경비실로 놀러 왔어요. 미선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모녀는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경찰관이요. 할아버지처럼 나쁜 사람들 잡는 거예요. 정우가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착한 마음이구나. 그런데 소미야, 할아버지는 경찰관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할아버지야. 소미를 지켜주고 싶었던 할아버지. 소미가 정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도 이제 안 아파요. 그날 저녁 정우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또 다른 아이를 구했단다.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 맞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정우의 머리를 쓸고 지나갔어요. 마치 손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호야, 요즘 어때? 좋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그거 다행이네.
참, 강민 조직 나머지 놈들 다 잡혔어. 이제 정말 끝났다. 고마워. 상철아. 내가 아니었으면 친구 사이에 무슨 고마워. 그런데 정호야, 은퇴 생각 없어? 이제 충분히 쉬어도 되잖아. 정호가 아파트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여기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소미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소미가 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좋아. 그럼 용감한 소녀 이야기를 해줄까? 우와, 좋아요. 정호는 소미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